안녕하세요. 문향 이정임 시인입니다. 아름다운 시가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김용수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한하운 선생의 보리피리 1, 2와 수탉, 유혹, 그리고 산문시로서 나이팅게일입니다. 오늘 시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김용수 시인이 함께하는 남강문인협회와 진사문학 작가분들의 협찬을 받아 작가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문학서적을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가분들이 직접 사인한 사인북을 구독자 중 20명에게 추첨을 통하여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우송료 또한 저희들이 부담하므로 독자분들에게는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음을 거듭 알립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위하여 한번 책을 받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추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하운 선생은 1919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한정옥이며 하운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습니다. 선생은 청년기에 천형이라 불리는 한센병에 걸리면서 사회적 고립과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선생의 삶을 크게 바뀌었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그의 시적 세계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멸시와 배제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면서도 한하운 시집, 보리피리, 한 등의 명작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생은 병마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갔으며 1975년 5월 17일 타계했습니다. 오늘은 선생의 작품 보리피리보다는 선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김용수 시인의 보리피리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시인은 세상을 떠나도 시인의 노래는 바람에 묻혀 우리 곁을 맴돕니다. 오늘은 한하운 선생의 생애와 그가 남긴 보리피리의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보리피리 1. 하운 선생이 남기고 간 보리피리 찾으러 한 많은 인간사 물 건너 불빛처럼 꺼져 가는데 보리피리 보리밭은 흔적도 없고 배짱이 슬픈 노래만 빈 바다에 메아리 된다. 다음은 보리피리 2입니다. 보리피리 2. 100년 다리를 건너 보리피리 찾아온 인환의 땅. 솔레 담은 바닷바람 상큼한 뜰하게는 발가락 흔적도 없어진 뭉툭발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님을 위하여 편히 쉬며 얽으시라 누워있는 보리피리 시비에 한하운이란 이름보다
보리필이라는 제목보다 더 크게 새겨진 시인이란 두 글자. 세상은 선생에게 시인이라는 멋진 벼슬을 붙여주었다. 첫사랑도 보리필이 애절한 노래도 사라진 님의 시비 앞에는 배짱이 슬픈 노래만 나그네 무거운 발길 묶어 놓는가. 님은 파랑새를 찾아 떠나셨네. 이 시에서는 한하운이란 이름보다 보리필이라는 제목보다 더 크게 새겨진 시인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사회적 냉대와 병마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문학으로 영원히 살아남아 시인이라는 벼슬을, 시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소록도에는 한하운 선생의 시비가 가로로 길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눕혀져 있는데, 이것을 두고 김용수 시인은 한하운 선생이 발가락이 뭉툭해져 서 있기가 어려우므로 시비를 제작하는 사람이 일부러 하운 선생을 위하여 땅바닥에 눕혀 놓은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선생의 신체적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굳이 기승전결로 나눈다면 결어에 해당되는 부분의 첫머리에 라고 하여 영탄으로 시작하는데, 이 영탄은 선생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담은 탄식과 동시에 선생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로 나오는 감탄이 함께 녹아든 외침으로 시인이 겪은 비극과 문학적 위대함에 대한 감탄의 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시 수탁은 한 정치 지도자의 몰락을 풍자적인 언어로 그리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보편적 인간 드라마로 성화시킨 점에서 문학적 의의가 큽니다. 현실 비판과 동시에 권력의 덧없음을 드러내는 풍자시적 성격을 띠며, 독자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권력과 꿈, 그리고 몰락이라는 보편적 인간 조건을 성찰하게 됩니다. 수탁. 더 갈 데 없이 쫓겨온 지붕에서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숨을 곳 찾아 두리번거리다 문득 바람에 실려온 고향 냄새 나는 저만치 먼 산, 봉황자리 꿈이었지, 꿈이 있었지. 바람에도 쫓기는 지금 여기는, 봉황은 고사하고 털 빠지고 꽁지 빠지고 볕까지 찢어져 갈래졌지만 이고 있는 것은 화관이로고, 아직 화관이로고. 꿈이었구나. 이 시 속의 수탁은 미국에 의해 원좌에서 축출된 사담 후세인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시 속의 수탁은 더 갈 데 없이 지붕 위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눈빛으로 숨을 곳을 찾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결국 과거의 영광 봉황자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중동의 지도자로서 민족적 자부심과 패권을 꿈꾸던 후세인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털 빠지고 꽁지 빠지고 볕까지 찢어져 갈라진 수탉처럼 몰락한 독재자의 초라한 말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화관, 즉 권력의 상징과 지도자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지막의 꿈이었구나라는 체념은 권력의 화려한 자리가 결국은 허망한 꿈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단순히 한 인물의 몰락을 넘어서 모든 권력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권자라 해도 결국은 사라지고 험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바로 권력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는 유혹입니다. 유혹은 사랑과 유혹의 본질을 비유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서정시입니다. 이 시의 감상 포인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전환했습니다. 첫 구절에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며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 다가섬으로 사랑을 규정합니다. 자연의 은유, 꽃밭의 소리 없는 싸움은 인간의 사랑에 대한 감정을 본능적 경쟁으로 은유합니다. 부끄러운 꽃잔디와 페로몬 향을 날리는 백합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을 쟁취하는 방식의 다름입니다. 긴장과 선택, 나비는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은 독자의 상상 속에서 열린 결말을 남깁니다. 백합의 몸짓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본능적인 유혹이며 사랑의 주도권을 암시합니다. 이 시는 시어를 선택함에 있어 시각과 후각, 촉각 등 감각적 묘사가 잘 살아 있습니다. 유혹,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 꽃밭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싸움. 부끄러운 꽃잔디, 얼굴 붉혀 다가가지 못하는데 신락 같은 바람을 핑계로 살랑살랑 몸짓하며 페로몬 향을 실어 보내는 백합화. 나비는 어디로 갈까? 바람에 살랑이는 백합화의 몸짓은 유혹이었다. 그는 사랑을 쟁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용수 시인의 산문시 나이팅게일을 소개해 드립니다. 산문시란 운율이나 행 구분이 없는 산문 형태로 쓰지만 그 속에 시적인 이미지, 함축, 비유, 정서, 리듬감을 담아낸 문학 장르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엔 보통의 글처럼 보이지만 내용과 표현은 시의 본질을 담고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문시의 특징인 형식과 내용, 리듬과 언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측면에서 행과 연으로 나누는 전통적 시 형식을 따르지 않고 문장과 문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수필이나 짧은 소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시처럼 압축적이고 상징적이며 정서, 사유, 풍경, 묘사가 중심이 됩니다. 일상의 사건이나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시선을 담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산문처럼 자유롭게 쓰지만 그 속에는 리듬과 시적인 은유, 시적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용수 시인의 산문시 나이팅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삶이라는 짐과 부패한 기억, 허무한 존재를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사장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표현은 죽음의 고통을 성스러운 의식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힘을 얻는 의례적 이미지를 담습니다. 자유로운 산문 형식에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시의 영역이 산문시라고도 합니다. 전통적인 시의 행가리보다 서술적 문장이 이어지지만 문장 안에 리듬과 긴장감이 살아있어 산문시 특유의 울림을 줍니다. 이 시는 역설적 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떼어내고 나서야 날고 있다라는 구절, 즉 날개가 있을 때는 추락을 하고 날개를 떼고 나서야 비로소 비상한다고 하면서 인간 세계의 모순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려야만 얻는다 또는 상실을 통한 자유라는 역설적 깨달음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이 시 전체의 주제의식, 고통과 부활 해방을 압축합니다. 이 시는 삶의 추락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종교적이며 철학을 담은 산문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개 없는 비상이라는 역설적 이미지가 강렬해서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줍니다. 마지막에 드디어 자유를 날고 있다고 함으로써 행가리, 즉 행을 나눔으로써 이 부분을 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다니던 죄수가 극도의 긴장과 공포에 헤매다가 차라리 잡히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진다는 역설적 해방감이라는 심리 상태가 되는데, 이 역설적 해방감으로 나이팅게일은 자유를 날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피할 수 없는 극도의 속박감에서 현실 탈출을 바라는 심리 상태에 빠진 나이팅게일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이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은빛 날개옷을 입은 나이팅게일이 어깨에 내려앉은 이슬의 무게조차 견디지 못하고 날개짓을 멈추자 땅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무거운 짐을 진 나이팅게일은 활강도 포기한 채 자유 낙하를 하며 짧은 순간 장밋빛 미래와 그 미래를 갉아먹던 썩은 과거, 뒤엉킨 현실들을 떠올린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아쉬움으로 남았던 갈등도 이제는 남의 입방아 속에만 남아있다. 아름답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 둘 지워져 마침내 나이팅게일이 존재했는지조차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기세로 솟구치는 땅에 닿은 나이팅게일은
비로소 힘찬 날갯짓으로 땅을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영혼 없는 날개로 추락하던 참담했던 삶의 흔적을 거룩한 제사장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 대가로 얻은 영혼을 부서진 날개에 실어 솟아오른다. 그토록 동경하던 저 푸른 하늘을 넘어 우주의 한 가운데로 떨어질 때와는 달리 나이팅게일에게는 날개가 없다. 날개를 떼어낸 뒤에야 거침없이 하늘을 날고 있다. 푸른 하늘을 날고 있다. 드디어 자유를 날고 있다.